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10장에 있는 내용 중에서 모평균에 대한 추론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비율에 대한 추론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 그 기초통계 1에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하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표본의 크기가 큰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모비율에 대한 추론의 형태에 대해서는 모집단의 분포가 뭐 정규 분포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그 중심극한 정리를 이제 적용을 해서 우리가 추론을 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본의 크기가 큰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그 모비율이라고 하는 모수가 어떤 것인지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면 모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모집단을 생각을 하고 모집단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어떤 특성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편의상 그 관심 있는 특성을 A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라는 특성을 가지는 부분 집합이 있겠습니다. 모집단을 살펴보면 자, 전체 모집단의 크기에 비해서 A라는 특성을 가지는 부분 집합, 그러한 집단의 비율을 생각을 해보면 그 값을, 그러니까 비율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텐데 그 비율을 우리가 모비율이라고 부르도록 하고 이 모비율을 보통 이제 P라고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이러한 모비율도 그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값이기 때문에 모수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즉, 사절에서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모수가 모비율이 되겠습니다. 자, 모비율을 우리가 이제 점 추정을 이제 하고 구간 추정도 하고 그리고 검정도 지금 해볼 텐데요. 이러한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일단은 모 집단으로부터 표본을 추출하고 그 표본으로부터 우리가 적절한 통계량을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러한 통계량은 추정이나 검정을 위해서 사용이 될 때 추정량 혹은 검정 통계량 등의 이름으로 부를 텐데요. 이러한 모수, 모비율을 이제 그 추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통계량을 통계량으로는 표본 중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A라는 특성을 가지는 그런 객체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한 그 통계량을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일단 표본으로부터 추출을 한 그 모집단으로부터 추출한 표본으로부터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관심이 있는 값을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크기가 n인 표본을 생각을 하고 물론 여기서 표본은 임의 표본, 랜덤 샘플이 되겠습니다. 랜덤 샘플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이제 표본들로부터 이제 우리가 어떤 확률 분포를 생각을 했을 때 그러한 이제 확률 분포가 모두 동일한 분포를 가지며 그리고 독립이라는 특성을 가진 확률 변수라는 특성을 가지는 그러한 표본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표본에서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은 이제 A라는 특성을 가지는 객체가 그 표본의 전체 크기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비율이 되는가 하는 것이 될 텐데 그러한 비율을 우리가 계산하기 위해서 우선 표본에서 A라는 특성을 가지는 객체가 얼마인지, 즉 객체의 수를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객체의 수를 이제 Y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Y라고 하는 객체의 수는 표본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확률 변수가 될 텐데요. 이 y라는 확률 변수를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확률 변수를 n개를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x1부터 xn이라는 n개 확률 변수를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각각의 확률 변수를 xi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른다면 xi라는 확률 변수를 다음과 같이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i번째 개체 혹은 i번째 표본에 있는 그러한 관측 값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i번째 개체를 살펴봤더니 표본 중에서 그 개체가 A라는 특성을 가지게 되면 xi라는 확률 변수는 1의 값을 갖는 것으로 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0을 가지는 것으로 확률 변수를 우리가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이러한 그 x1, x2, xn이라는 확률 변수는 우리가 선택한 표본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특별히 xi라는 변수를 생각을 해보면, 확률 변수 생각을 해보면, i번째 우리가 추출한 개체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만 결정이 되는 그런 확률 변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확률 변수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앞에서 표본을 선택을 할 때, 특별한 말이 없으면 임의 표본, 즉 랜덤 샘플을 이제 추출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표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정의한 x1부터 xn이라는 확률 변수는 각각의 분포가 다 동일하겠고, 또한 x1부터 xn, n개의 확률 변수가 서로 독립이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러한 확률 변수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확률 변수의 분포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그 확률 변수가 어떤 값을 가지는지 생각을 하고 각각의 값을 가질 확률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그 분포를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xi라는 분포, 확률 변수의 분포 생각을 이제 해보면, 그리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표로 나타내 보면, 일단 xi라는 확률 변수가 가지는 값은 0 또는 1이기 때문에 0 또는 1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확률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xi라는 확률 변수가 값이 1이 될 가능성은 결국 i번째 개체 혹은 관측값이 A라는 특성을 가지는 개체가 될 가능성이 얼마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것은 우리가 임의로 표본을 추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i번째 추출을 하는 개체도 모집단 전체에서 임의로 선택을 하는 것인데, 모집단에는 A라는 특성을 가지는 개체가 비율이 P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모집단에서 임의로 하나를 추출할 때, i번째 개체를 추출을 할 때, 그 추출된 개체가 A라는 특성을 가질 가능성은 결국 모 비율 P와 같겠습니다. 자, xi가 따라서 0이 될 가능성은 1-P가 되겠습니다. 즉, 이러한 분포를 가질 텐데, 이 분포는 x1, x2, xn 모두 다 동일한 분포를 갖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확률 변수의 분포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알아냈기 때문에 평균과 분산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을 텐데요. xi의 평균을 계산을 해보면 0 곱하기 1-p와 1 곱하기 p를 더하면 되므로 p가 되겠고요. 자, 분산을 계산을 이제 해볼 수 있을 텐데, 분산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 우선 제곱의 평균을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곱을 해보면 0을 제곱하면 0이 되고 1을 제곱하면 1이 됩니다. 따라서
xi의 분포나 xi 제곱의 분포나 동일한 분포가 되기 때문에 xi의 평균이 p가 되므로 xi 제곱의 평균도 p가 될 수밖에 없겠고요. 따라서 분사는 다음 식으로 우리가 바꿔서 생각을 해본다면, 자, xi 제곱의 평균은 p였고 xi의 평균도 p였으므로 p 제곱을 이제 빼면 되는데요. 즉 이와 같이 p 곱하기 1-p가 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정리해 보면 각각의 이제 확률 변수들의 평균은 p가 되고 분사는 p 곱하기 1-p가 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확률 변수를 우리가 생각한 이유는 표본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그 확률 변수가 y였는데요. 즉, 표본 중에서 a라는 특성을 가지는 객체의 수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인데요. y를 그냥 y만으로 생각을 이제 하지 말고 지금 방금 도입한 x1부터 xn이라는 확률 변수를 생각을 해보면 y와 x1, x2, xn을 적절한 관계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y는 x1부터 xn을 더한 것이 되겠죠. 즉, n개의 객체 중에서 몇 개가 A라는 특성을 가지는 객체냐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객체에 대해서 그 객체가 A라는 특성을 가지면 1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0이라고 했을 때 그러한 확률 변수를 다 더한 값과 동일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그 x1부터 xn은 다 동일한 분포를 가지는데 그 동일한 분포를 가지는 이제 분포를 생각을 해보면 앞에서 우리가 쓴 것처럼 0 또는 1을 갖고 1이 될 가능성이 p인 상황이고, 그리고 여기 있는 n개 확률 변수가 독립이기 때문에, 즉 각각의 xi는 베르누이 분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확률 변수가 독립이기 때문에 그러한 확률 변수를 더한 y라는 확률 변수의 분포는 이항 분포가 되겠습니다. 각각은 성공 확률이 1이 나올 가능성이 p가 되고, 그러한 일을 이제 n번 반복을 했을 때 결국 성공이 몇 번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확률 변수가 되므로 이런 이항 분포를 가지겠습니다. 자, 이것을 정리해 보면 y를 다음과 같이 x1부터 xn의 합으로 쓸 수가 있고요. 따라서 y의 분포는 다음과 같은 이항 분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표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지는 통계량을 생각을 이제 y를 통해서 해볼 수가 있는데요.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게 모 비율이기 때문에 표본에 대해서 우리가 p와 비슷할 거다라고 직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값은 결국 표본 중에서 표본에 대해서 A라는 특성을 가지는 객체의 비율이 될 텐데요. 그 비율을 우리가 P 해시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비율은 n분의 y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즉, 표본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관심이 있는 A라는 특성을 가진 객체의 비율이니까 n분의 y가 되겠죠. 자, 이 통계량을 표본 비율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이 표본 비율을 위에서 우리가 얻은 y를 x1부터 xn의 합으로 표시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적용해 보면 결국 이것은 x1부터 xn, n개의 확률 변수들을 생각을 해서 그것의 표본 평균을 계산을 하는 식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이 전체를 x바라고도 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x1부터 xn들은 각각은 동일한 분포를 가지고 서로 독립이기 때문에 x1부터 xn이라는 확률 변수를 생각해 보면 이것 자체가 임의 표본의 조건들을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되겠죠? 즉, 임의 표본으로부터 우리가 계산한 p-이라고 하는 것은 임의 표본으로부터 계산한 x바, 표본 평균이 되는 것인데요. 자, 우리가 표본 평균에 대해서는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클 때 어떠한 분포를 따르는지 중심각한 정리를 적용을 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즉, n이 충분히 크면 이 녀석의 분포는 정기 분포를 따르는데 이때 평균은 모집단의 분포와 동일하다. 모집단의 평균과 동일하다. 즉, x1부터 xn은 각각의 분포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0 또는 1을 가지고 확률이 p1-p가 되는데요. 이 분포가 모집단의 분포인 것이죠. 우리가 표본 평균을 생각을 할 때, 즉 각각의 확률 변수가 다 동일한 분포를 갖는데 그 동일한 분포는 사실은 모집단의 분포와 동일한 분포였습니다. 따라서 이때 평균 역시 p가 됩니다. 동일한 p입니다. 그리고 분산은 모집단의 분산은 p 곱하기 1-p가 되기 때문에 표본 평균 x바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이니까 시그마 제곱에 해당하는 것이 p 곱하기 1-p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분포를 가진다. 즉,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p-이라고 하는 표본 비율의 분포가 다음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정리해보면, 자, 이러한 표본 비율은 이제 모비율 p를 추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의 값으로, 하나의 추정량으로 정하는 것이니까 점 추정량이 될 텐데요. 점 추정량 p-은 다음과 같이 n분의 y인데 x바에 해당하는 그러한 통계량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n이 충분히 크면 정기분포를 따를 텐데 뭐 정기분포를 따르지 않더라도 지금 xi들의 평균이 p고 각각의 분산이 p 곱하기 1-p이기 때문에 p hat x바의 평균은 p가 되고 p hat x바의 분산은 n분의 p1-p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특별히 n이 충분히 크다라는 사실까지 적용해 보면 정규분포를 따른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일단 점 추정만 먼저 생각을 해보면 모비율 p를 추정하기 위한 점 추정량이 표본 비율인데요. 이때 이 표본 비율이 p하고 얼마나 비슷한가라는 것을 이제 측정을 하는 이제 개념으로서 마찬가지로 표준 오차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표준 오차는 p이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표본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얼마나 심하게 달라지느냐를 생각을 하는 것을 우리가 표준 오차라고 불렀습니다. 즉, p-의 표준 편차를 표준 오차라고 불렀기 때문에 p-의 표준 오차는 결국 분산을 양의 제곱근으로 택한 루트 n분의 p1-p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스탠다드 에러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p하고 그 1-p를 이제 곱한 값이 이제 분자에 있는데요. 루트 안에 이 p라는 값을 이제 모르기 때문에 이제 ps로 지금 추정을 하기 위한 상황인데 이러한 표준 오차를 알기 위해서는 또 p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표준 오차를 정확하게 계산을 못하기 때문에 p-hat을 이용을 해서 추정을 해서 계산한 근사적인 표준 오차, 즉 추정된 표준 오차를 우리가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정된 표준 오차는 다음과 같겠습니다. 자,
구간 추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이제는 앞에서 얘기했던 p hat, 이제 분포가 이제 필요한데요. 이것을 x바라고 볼 수 있는데, n이 충분히 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정기분포, 근사적이긴 하겠지만 다음과 같은 정기분포를 따르겠다. 자, 중심구간 정리를 이용한 것이죠. 따라서 p 해세 분포가 근사적으로 정기분포가 되기 때문에 계산을 조금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표준화를 먼저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 확률 변수를 표준화를 했기 때문에 이제 G라고 부르면 G의 확률 변수는, G라는 확률 변수는 근사적으로 표준 정기분포를 따릅니다. 따라서 다음 확률을 생각을 해보면 1-알파가 되겠습니다. 이거 G의 전체 절대값이 G의 2분의 알파보다 같거나 작은 확률을 생각해 보면 1-알파가 될 텐데, 지금 확률 안에 있는 이 부등식을 P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표현해 보면, P는 자, 분모에 있는 것을 이제 오른쪽에 G 2분의 알파 쪽으로 이제 곱셈을 해서 이동을 시키고, P햇과 P 차이가 G 2분의 알파와 분모에 있는 값을 곱한 것보다는 작기 때문에 P를 기준으로 한다면 P는 P 햇으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G 2분의 알파 n분의 P 1-P P 햇 마이너스 G 2분의 알파 루트 P 1-P n 이 사이에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P가 이 값하고 이 값 사이에 있을 가능성이 1-알파가 되기 때문에 P가 있을 법한 범위를, 자, 여기서부터 여기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면 그 구간의 신뢰도가 1-알파가 될 텐데요. 여기서는 이제 한 가지 이제 주의할 것이, 자, 구간을 우리가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는 오른쪽에 있는 값이나 왼쪽에 있는 값이나 구체적으로 표본이 정해졌을 때 값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값이어야 할 텐데, 표본이 정해지면 당연히 p 햇은 이제 구체적으로 정해지고요. n도 정해지긴 하지만 p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것을 그냥 이렇게 쓰기에는 조금 의미가 없는 그런 신뢰 구간이 나오는 것이니까, 여기서 또한 P를 추정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추정을 다음과 같이 해보면, 자, P를 추정을 P 햇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앞에서와 동일하게.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을 텐데, 물론 이제 두 개가 다른 부등식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이 확률이 동일하진 않지만 거의 근사적으로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따라서 여기 있는 값을 구간의 왼쪽 끝점, 여기 있는 값을 구간의 오른쪽 끝점으로 하는 구간을 생각을 하면, 그 구간 안에 P가 들어갈 확률이 대략적으로 1-알파라고 볼 수가 있어서, 그와 같이 정한 구간이 신뢰도가 1-알파가 되는 신뢰 구간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정리해보면, 자, P햇의 분포를 이제 이용을 하기 위해서 P햇의 분포를 먼저 생각을 했고요.
다음과 같이 표준화한 확률 변수에 대해서 그것의 절대값이 g2분의 알파보다 같거나 작을 확률이 1-알파라는 사실을 이용을 해보면 p가 다음 범위에 있을 확률이 1-알파가 되는데, 자, 오른쪽에 있는 p를 다시 또 p-을 이용해서 추정을 해서 이와 같은 구간을 생각을 하게 되면 이 구간에 p가 포함될 가능성이 대략 1-알파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p가 있을 법한 신뢰 구간으로서 신뢰도가 1-알파. 물론 이제 그 신뢰도를 퍼센트로 바꿔서 나타낸다면 100 곱하기 1-알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쓰면 이와 같이 쓸 수가 있겠고요. 자, 지금 점 추정과 구간 추정에 대해서 간단한 계산을 좀 해보면, 자, 고객이 무수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250명을 추출을 해서 새 상품을 구입을 희망하는지를 조사했더니 250명 중에서 70명이 새 상품을 구입을 희망을 했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250명 뿐만 아니라 모든 고객을 다 조사했을 때 그 고객에게 새 상품을 구입을 희망하는지를 조사를 했을 때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모 비율을 우리가 추정을 하고자 합니다. 자, 이것을 이제 점 추정하기 위해서는 p-hat, 표본 비율을 계산을 해야 될 텐데요. 표본 비율은 250명 중에서 70명이 구입을 희망했기 때문에 p-hat은 250분의 70이 되겠고, 그때 표준 오차는 물론 정확하게 구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추정된 표준 오차를 갖다가 이제 계산할 수가 있을 텐데, 그 추정된 표준 오차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값을 계산해 보면 p-hat의 p의 추정치인 p-hat은 0.28이고 p-hat의 표준 오차를 정확하게 구할 수는 없고, 그것의 추정된 표준 오차를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이 0.028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예제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전체 노동 인구 중에서 500명을 이제 추출을 했고, 그러한 표본을 조사했더니 41명이 실업자라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때 그 도시 전체에 있는 노동 인구 중에서 실업자의 비율, 즉 그 도시의 실업률, P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자 P가 있을 법한 95% 신뢰도 95%인 신뢰 구간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뢰 구간의 식을 떠올려 보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P-hat 위에서 P-hat은 이제 계산해야 되겠죠. 지금 다른 문제니까. 자, 500명 중에서 41명 값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G2분의 알파는 95%니까 알파가 5%죠. 따라서 여기가 0.025. 이 값이 대략 1.96. 나머지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있는 값들을 이제 대입을 하면 되겠죠. 자, 계산을 해보면 자, PS는 0.082, G2분의 알파의 루트 n분의 P-hat 1-PS의 값을 계산해보면 0.024. 그래서 0.082를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0.0240. 이것을 덧셈 뺄셈 직접 해보면 실업률 P가 있을 법한 95% 신뢰 구간이 아마도 0.058에서 0.106 사이쯤 있을 것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러한 그 점 추정을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정도로
오차를 이제 줄이려면 표본을 얼마나 크게 잡아야 되는지 표본의 크기를 결정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모집단의 평균을 표본의 평균으로 추정을 이제 할 때도 비슷한 상황을 생각을 했었는데요. 자, 그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그 관심이 있는 보수가 모 비율이죠. 자, 그것을 이제 p 햇으로 추정을 할 텐데 이 둘 사이의 이제 차이가 이제 오차가 될 텐데 그 오차가 어느 정해진 값 d보다는 같거나 작게 되기를 바라는데 이게 절대적으로 항상 성립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 확률이 얼마 이상이 되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확률이 정확하게 1만에서 알파가 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신뢰 구간을 계산하던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이렇게 되고, 자, 왼쪽에 있는 확률이 오른쪽에 있는 확률보다는 크기 위해서는 d와 이쪽에 있는 분모에 있는 값을 이제 오른쪽으로 넘긴 다음에 비교를 했을 때 d가 더 커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제 표본의 크기 n에 대한 조건이기 때문에 루트 n 분모에 있는 것을 이제 왼쪽으로 이항을 해서 전체를 제곱을 해보면, 자, d는 이제 양쪽을 나누어서 이제 이쪽으로 보내고요. 그거 이제 제곱이고 루트 제곱되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이제 p가 이제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n은 오른쪽 값보다는 크도록 정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그 조건을 만족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p가 모르기 때문에 이 값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래도 어쨌거나 이 값보다는 n을 크게 만들고 싶다라는 건데요. g 2분의 알파 d의 전체 제곱에 p 1-p는 p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p 곱하기 1-p의 범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즉 전체 제곱은 똑같고, 자, p는 0과 1 사이에 있을 텐데 p 곱하기 1-p는 p를 변수 취급한다면 다음과 같이 생긴 2차 그래프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2차 그래프는 2분의 1일 때 최대로 4분의 1까지 될 수가 있고 그 이외에는 4분의 1 이하가 됩니다. 따라서 이 값은 p 곱하기 1-p는 4분의 1보다 같거나 작은데 우리가 이제 이 값보다 반드시 크게 만들어야 되므로 p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4분의 1로 바꾼 다음에 이 값보다도 n을 키우면 당연히 이 값보다 n이 커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조건은 이렇게 하는 것이죠.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은 부등식을 생각해서 정리해보면 이와 같은데, p가 얼마인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p 곱하기 1-p가 4분의 1보다 가까운 작다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결국 이 조건을 만족을 하는 n을 찾으면 그 n이 이거보다도 크겠다라는 것이죠. 자, 물론 이제 이 경우에는 n이 충분히 큰 경우에 중심격한 정리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분포에 대한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이 조건뿐만 아니라 이 조건도 만족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간단한 계산 한번 해보면 시력장애자 비율을 추정을 이제 하고자 하는데요. 시력장애자 비율, 이제 모 비율이 되겠죠? 자, 그것을 추정을 할 때 추정량은 이제 P햇이 되겠습니다. 자, P햇을 통해서 P를 추정을 하는 것인데, 자, 그러면 이 차이가 많이 나질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 오차가 0.05 이하가 되기를 바라는데, 자, 100% 이렇게 작게 만들 수는 없으므로 그 확률이 최소한 0.98 보다는 크게 되도록 확률이 하려면 표본의 크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제 생각해 보는 그런 문제이므로 위에서 계산하던 과정을 그대로 반복해 보면 결국 이 조건을 만족하는 n을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n은 4분의 1, 자, d가 0.05죠? g2분의 알파는 이제 98%니까 알파가 0.02에 해당하고 g2분의 알파이므로 g의 0.01이 되겠습니다. 객관 전체 제곱이 되겠죠? 자, 이 값을 계산을 해보면 대략 542.9 정도 나오고 그 값 이상이 되는데요. n은 자연수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n은 최소한 543 이상이 돼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 543은 30보다는 큰 것이니까 이 조건만 생각을 하면 충분하겠는데요. 자, 지금 방금 구한 표본의 크기는 모집단의 비율, 즉 시력장애자의 비율에 대한 아무 정보가 없는 경우에 P 곱하기 1 마이너스 P가 어쨌거나 4분의 1보다 작다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얻은 크기입니다. 자, 그런데 모비율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 있다면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n을 조금 더 작게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비율 P가 0.1보다 같거나 작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다면 그 앞에서는 P 곱하기 1 마이너스 P가 최대로 4분의 1 정도까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감안을 했어야 하지만 지금은 P가 0.1보다 같거나 작으면 P 곱하기 1 마이너스 P는 최대로 여기보다는 같거나 작겠습니다. 이 값보다는. 자, 그 값은 0.1일 때에 얻어지는 값이므로 결국 0.1 곱하기 0.9 보다는 같거나 작겠습니다. 자, 이 사실을 이용한다면 이 조건이 왼쪽에 있는 4분의 1이 0.09로 바꿔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한다면 여기를 0.1 곱하기 0.9보다는 같거나 작다라고 두고 이 값을 이제 계산을 해보면 195.4. 근데 그 값보다도 n이 크게 돼야 하고 자연수이므로 196 이상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보가 없을 때는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n을 생각한다면 굉장히 커져야 되는데 비해서 사전 정보가 있다면 그 값이 훨씬 더 작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 비용을 우리가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그 비율에 대한 검정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앞에서 우리가 검정을 얘기를 할 때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가설을 먼저 수립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자, 모르는 이제 모비율 P에 대해서 규모 가설을 생각을 해보면 P가 뭐 예를 들어서 0.1이다 혹은 P가 0.2다 라는 형태로 우리가 규모 가설을 이제 수립을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좀 일반적으로 나타내 본다면 0.1, 0.2 이렇게 숫자로 쓰지 말고 P0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즉, 모비율 P에 대한 검정의 규모 가설은 모비율 P가 이제 구체적으로 정해진 P0라는 값이 있는데 그 값이랑 같다라는 형태가 되는 것이고요. 자, 대립가설은 크게 세 가지 형태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세 가지 형태의 이제 대립가설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자, 이 경우에 일단 먼저 검정통계량을 생각을 해보면, 자, 앞에서 우리가 모집단의 평균을 이제 검정을 할 때는 검정통계량으로 G를 썼습니다. x바 마이너스 뮤제로 루트 n분의 시그마였죠. 자, 이 경우, 즉 모비율에 대한 검정에서의 검정 통계량도 비슷할 것 같은데, 우리가 그 앞에서 x바에 대응하는 추정량이 p 햇이었는데요. 자, p 햇의 분포를 우리가 알면 모비율에 대한 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검정 통계량을 어떻게 할지를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p 햇의 분포는 어떻게 되냐면 n이 물론 충분히 클 때입니다. 이러한 이제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것이죠. 자, 따라서 p를 빼고 이렇게 나누게 되면 표준 정규 분포를 이제 따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검정 통계량에 대해서는 그 유의 수준을 우리가 정할 때 확률을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므로 H0 규모가설이 사실인 경우에 검정 통계량의 분포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자, 지금 이 정보 자체는 우리가 P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규분포다라는 것은 알지만 구체적으로 평균이 얼마이고 분산이 얼마의 정규분포인지는 지금 모르는데요. 자, H0 규모가설이 사실인 경우에는 그러한 상황에서는 P의 분포가 정규분포다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평균이 얼마이다 라는 것도 압니다. 즉 H0가 사실이라는 얘기는 모비율이 P0다 라는 것이니까 P0로 바꿔서 쓴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P햇의 분포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정보를 표준화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이 될 텐데요. 자, 이것의 분포가 표준 정규 분포가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확률 변수를 생각해 보면 표본이 정해져 있으면 P햇을 계산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P0에는 그냥 정해진 그 상수이기 때문에 이 전체가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유의 수준을 이제 계산을 이제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그 모비율에 대한 검정에서는 이 확률 변수를 검정 통계량으로 삼으면 H0가 사실일 때 G의 분포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고 G를 계산하기 위한 모든 값을 다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유의 수준을 생각을 해보면 유의 수준은 그 알파 1 마이너스 잠시만요. 유의 수준을 지우기가 조금만 지워야 돼.
잠시만요. 네. 네. 자, 유의 수준을 알파라고 한다면 알파라고 하는 것은 H0가 사실일 때 지금 우리가 선택한 검정 통계량이 값을 계산을 했을 때 기각력에 해당하는 값이 나올 가능성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P0가 이제 알려진 값이기 때문에 그리고 H0가 사실일 때는 이제 이러한 확률 변수 분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하는 기각력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각력 계산하는 것은 그러면 조금 이따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H0가 사실인 경우에는 P해세 분포가 다음과 같은 정규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표준화한 확률 변수를 생각을 하면 G라는 표준화된 확률 변수는 표준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유의 수준을 우리가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H0를 검정하기 위한 검정 통계량으로 G를 우리가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유의 수준이 알파인 기각력을 우리가 계산해 보기 위해서 세 가지 형태의 대립가설에 따라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각각의 경우에 유의 수준 알파인 기각력을 생각을 하는데, 자, 처음에 생각할 것은 기각력의 형태부터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경우에는 모비율 P가 어떤 정해진 값보다 작다라고 하는 이제 근거가 되기 위해서는 검정 통계량의 값이 어떻게 나와야 되는가를 생각을 이제 해본다라는 것이죠. 자, P가 P0보다 작게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근거로 제시를 할 수 있는 것은 P hat과 P가 비슷하게 나올 것이므로 P hat이 P0랑 비교했을 때 충분히 작게 나온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거일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합당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형태가 나와야지 H0를 기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G 입장에서는 분자가 작게 나와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첫 번째 경우에 기각을 하기 위한 형태는 G의 값이 어떤 기준값보다 작게 나와야 되겠습니다. 자, 이때 유의 수준이 알파가 되도록 하는 C를 찾는 과정은 알파가 P, G, C가 되는 것이죠. H0가 사실일 때. 자, 그런데 H0가 사실일 때 G의 분포는 표준정규 분포가 되기 때문에 표준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가 C보다 작거나 작을 확률이 알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C를 마이너스 G 알파로 택하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기각력이 G가 마이너스 G 알파가 되겠습니다. 자, 비슷한 방법을 우리가 앞에서 했으니까 그런 방법을 해보면 두 번째 경우는 플러스 G 알파, 세 번째 경우는 G의 절대값이 G의 2분의 알파보다 작거나 큰 범위가 되는 것을 쉽게 우리가 직관적으로도 그 앞에서 우리가 한 모집단의 평균에 대한 검정과 이제 연관을 지어보면 그 형태가 동일하게 나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고요. 자, 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p-value 계산하는 것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면, 자, 첫 번째 경우에 우리가 얻은 이제 관측값을, 검정 통계의 관측값을 스몰 g 혹은 스몰 g 제로라고 표현을 한다면, 첫 번째 형태의 그 대립가설을 갖는 경우에는 p 값을 계산할 때 p는 g의 스몰 g 제로
난 같거나 작을 확률이 되겠습니다. 이때 g는 우리가 여러 번 반복을 아마 기초통계 1에서도 했었을 텐데요. 이때 g는 이때 g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때 g는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를 그냥 나타내기 위해서 g라고 쓴 것입니다. 즉, 표준 정규 분포를 생각했을 때 g0보다 같거나 작을 확률을 이제 표시하기 위해서 이 g를 이제 도입을 한 것이고요. 검정 통계량의 관측값이 스몰 g0가 되기 때문에 g0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제 위쪽에서 검정 통계량 g하고 관련이 있는 것은 이제 오른쪽에 있는 g0가 더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경우에 p-value는 자, 물론 단측 검정, 양측 검정이라는 용어는 동일하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고요. p-value를 여기다 안 썼네요. 네, 여기다가 좀 써보면 p-value는 이렇게 되겠죠? 자, 두 번째 경우에는 이렇게 되겠고, 세 번째 경우에는 이렇게 되겠죠? 네, 이거는 앞에서 했던 이제 모집단의 평균에 대한 검정과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거의 뭐 동일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기각력의 형태도 동일할 것 같고요. 자, 이거 관련해서 간단한 예제를 한번 살펴보면 어떤 수술을 이제 했을 때 완치되는 비율이 30%라고 하는 그런 수술이 있는데 60명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수술을 이제 하는데 그 수술 전후에 방사선 치료까지 병행을 했는데 그랬더니 60명 중에서 27명이 완치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때 수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 전후에 방사선 치료를 같이 이제 병행을 했을 때 완치 비율이 어떨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기존에는 수술만 했을 때 완치 비율은 30%인데요. 내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수술뿐만 아니라 방사선 치료를 병행했을 때 완치율입니다. 그 완치율을 이제 P라고 하겠습니다. 자, P가 기존보다 수술만 했을 때보다 높아졌는지 하는 것을 이제 궁금해 하겠죠? 그래서 0.3하고 비교를 할 텐데요.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가설이 대립가설로서 P가 기존보다 더 좋아졌는가 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은 이제 그 빅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수립을 할 수가 있겠고, 이때 검정 통계량은 이렇게 되겠죠? 자, 물론 n은 여기서 60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심이 있는 대립가설의 형태가 그 위에 있는 두 번째 경우에 해당하므로 검정 통계량의 관측값을 계산을 해서 이러한 기각력에 속하는지를 따져보면 될 텐데요. 지금 여기서는 알파라고 하는 유의 수준을 특별히 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p-value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자,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자, 여기서 얻은 검정 통계량의 관측치보다 같거나 커질 확률을 이제 계산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표준 정규 분포 입장에서 자, 그 계산을 이제 해보면 자, 가설을 수립하고 자, PS를 계산해보면 0.45 따라서 검정 통계량의 관측치 G0라고 부르죠. 그거 P 2.536 따라서 P값을 계산해보면 여기 2.536보다 커질 가능성이
표준 정규분포에서 그것이 0.005, 즉 굉장히 작은 값이 나왔습니다. 자, P값의 의미는 주어진 이제 검정 통계량의 관측치를 바탕으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H0를 기각을 하고 H1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한 유의 수준을 생각을 했을 때 그런 유의 수준 중에서 최소의 유의 수준이 바로 P값인데요. 0.0055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0.005를 규모가설로 택한다면, 즉 0.5%를 규모가설이 아니라 유의 수준으로 택한다면, 물론 이제 이 경우에는 기각을 못하지만 0.6%로 유의 수준을 택한다면 기각할 수 있는 최소의 유의 수준이 이만큼이 되기 때문에 0.6% 유의 수준에서는 기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0.5%에 대해서는 이제 기각을 못하긴 하지만 0.6% 정도의 유의 수준도 충분히 작다라고 대부분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완치율이 0.3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모비율에 대한 이제 추론 방법들을 좀 빠르게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이제 R을 통해서 계산을 해보는 그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리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